자, 4월 5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게 첫 번째로 자바라고 하는 이제 기본 과목을 봤었고요. 펜이 너무 크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과목을 봤었죠. SQL이요. 자바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자바 언어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의 작성 규칙을 보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봤고요. 근데 이렇게 공부한 것만으로 뭔가 굉장히 삐까뻔쩍한 기능을 만들려고 하기엔 사실 부족한 게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었던 게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개념이었거든요.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든 코드를 누군가한테 배포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기능을 다른 사람들로 알고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재료로서 배포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그때 프로토스 클래스 만들었었던 거 라이브러리를 묶어서 쓰는 방법 한번 시연을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이제 배포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컨텐츠를 입력, 조회, 수정, 삭제, 이걸 목표로 하는 거죠. 웹사이트가 이제 구성되게 되면 웹 브라우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웹 서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에 URL 형식으로 요청을 보내요. 나 어떤 컨텐츠를 열람하고 싶다. 내지는 입력, 수정, 삭제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보내요. 그러면 이 웹서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접속을 당하는 기능을 해요. 얘는 접속을 당해요. 그러면은 이 URL을 분석을 해서 이 URL이 의미하는 것에 매핑되는 컨텐츠를 그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SQL을 써서 입력, 조회, 수정, 삭제를 합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그 결과를 받죠. 그럼 그 결과를 다시 웹브라우저한테 전달을 하는데 이 전달해주는 컨텐츠 형식이 웹페이지가 되는 거죠. 웹페이지를 구성할 때는 HTML, 그 다음에 CSS,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 3개를 조합을 해서 이제 웹페이지를 구현을 하고요. SQL은 우리가 봤었죠. 여기에서 이제 자바라고 하는 언어의 역할은 일단 접속을 당하는 역할을 해요. 이 접속을 당하는 역할을 하는 게 스프링 부트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스프링이요. 그리고 SQL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입력, 조회, 수정, 삭제를 대행하는 것도 자바가 해줘요. 요 부분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일단 자바는 전반적인 작성 규칙을 관리하는 거고, 오늘 자바와 데이터베이스가 연계되는 부분을 이제 클리어를 하게 됩니다. 요게 클리어가 되고 나면 이제 다음 달부터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는 과목이 시작이 돼요. 여기가 이제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자바나 SQL과는 완전 성격이 좀 달라요. 이거는 결과물이 바로바로 웹브라우저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 핵심은 사용자한테 직접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쁘게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쉽게도 제가 디자인적인 센스는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실습 예전에 이쁘진 않습니다. 아니, 이쁜 거 만드는 거랑은 별개잖아요. 그거는 좀 그 미적 감각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스프링이라는 걸 통해서 얘네들을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죠. 요 절차가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은 나는 나중에 가서 나는 이쪽 작업이 조금 더 익숙한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백엔드 개발자로 빠지는 거고요. 요쪽 작업이 익숙한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이제 요쪽 작업만 좀 더 심화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돼요. 대체로 자바스크립트를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요. 자바스크립트 깊게 들어가면 자바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리액트 JS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프론트엔드 쪽이 조금 시끌시끌한데요. 그 MCP라고 하는 게 또 새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리액트 JS 기반으로 이제 AI 앱을 만드는 그런 프레임워크인데 지난주부터 되게 시끌시끌해요. 지금 사용자들, 그 개발자들 관심도가 딥시크 나왔을 때로 훨씬 상회해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올 하반기쯤 되면은 프론트 쪽은 이게 굉장히 핫한 기술이 되죠. 이게 AI 쪽에서 핫한 기술이 될지 프론트 쪽에서 핫한 기술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요즘은 하나만 해서는 먹고 살기 힘든 거기 때문에 얘도 이제 조만간 좀 뜨겠죠. 근데 백엔드는 제가 봐서는 제가 지금 백엔드 하는 게 거의 10년, 15년이 넘었는데 15년 동안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여기는. 원래 웹 기술이라고 하는 게 개발자 한 명이 이 루틴을 다 했었어요. 혼자. 그냥 웹 프로그래머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이 심화되니까 한 명이 커버하기에 일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백엔드로 나눠진 거지. 처음부터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따로따로 있다가 나중에 이게 결합돼서 풀스택 개발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풀스택 개발자라고 하는 게 사실 저처럼 좀 거의 20년 가까이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웃긴 단어예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풀스택 이렇게 나누는 게.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혼자 다 했거든요. 갑자기 일을 3등분을 시키더니 한 명이서 혼자 할 거를 개발자 3명 채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혼자서 이거를 다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즘 이제 공부 시작할 때 보시면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할 거다, 백엔드 개발자가 처음부터 타겟팅을 확실하게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물론 프론트엔드 수업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만 그게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술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 기술을 밑바탕으로 해서 점점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전되는 히스토리를 모르면은 얘가 코드가 도대체 왜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되는 기술들은 그냥 옛날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던 게 갑자기 어느 순간 심화되면서 분리가 되기 시작한 거지 애초부터 따로따로 존재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일단 스케치를 먼저 하는 느낌으로 전체를 한번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여기에서 나한테 맞는 파트를 정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하나를 타겟팅하면은 이게 수업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제가 지금 스프링 하고 오후에 이제 프론트엔드 수업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프론트엔드 수업을 하면은 이제 그쪽에서 우리도 하긴 하겠지만 AJAX라고 하는 기술을 이야기를 해요. AJAX라고 하는 게 통신 기술이거든요.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하고 통신을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공부할 때 이렇게 접속하고 요청을 보내면 응답을 주는 것까지 한 사이클을 다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여기밖에 안 하니까 도대체 내가 접속을 했는데 저쪽에서 무슨 작업을 해서 나한테 결과를 주는지가 설명이 안 돼요. 애당초 이쪽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는 접속을 하지만 내가 접속하는 대상을 프론트 쪽은 상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프론트엔드를 공부해도 나중에 가면 백엔드를 다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뭐 다른 유튜브 강의 영상 같은 거 찾아보셔도 똑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사이클을 이제 그 전반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다시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요.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게 자바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동 작업이에요. 그럼 이것도 서로 다른 우리가 만드는 자바 예제도 하나의 소프트웨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던 MySQL이라는 프로그램도 하나의 소프트웨어라고요.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게 통신입니다. 네트워킹은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통신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이게 난이도가 갑자기 빵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당장 구현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자바 쪽에서 java.sql이라는 패키지 안에 인터페이스들을 잔뜩 정의해놨어요. 인터페이스들을 잔뜩 정의해놨어요. 왜냐면 우리가 DBMS라는 거를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MySQL, 오라클, MSSQL, 마리아DB 등등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자바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가에 따라서 코드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되는 거죠. 빈번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MySQL로 프로젝트를 구축을 했다가 이용자층이 늘어나면 이제 규모가 점점 커져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오라클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많아요. 그럼 그때 만들었던 소스 코드를 다 들어 엎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바 API에서 java.sql이라는 패키지 안에 인터페이스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각각의 DBMS 개발사한테 너네 자바랑 연동하려면 DBMS 개발사 입장에서는 연동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개발자들이 자기네 걸 채택을 하죠. 대신에 연동 기능을 제공할 때 우리가 정의한 인터페이스를 무조건 상속받아라 라고 강제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다라는 거는 모든 클래스가 메소드를 똑같게 통일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추상화해서 그렇게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DBMS건 간에 자바 쪽에서는 연동 방법이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그 자바 클래스들, 이거를 압축하면 라이브러리가 되죠. 이 라이브러리들을 각각의 DBMS 개발회사가 자기네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요. 그럼 쓰실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쓰세요 라고 해서 다운받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자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안 나오죠. 왜냐면 그 개발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뉴얼을 봐야 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구현을 하고 싶을 때마다 이제부터는 어디에선가 배포하는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이제 온라인상에 배포가 되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에 이제 사용해보시고 후기 좀 올려주세요. 개선할 점도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배포하면은 그게 이제 오픈소스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처음에 몇 개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런 식으로 배포되는 오픈소스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제가 자바 언어를 본 것만 해도 거의 20년이 넘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라이브러리가 나왔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개발 실력이 중요한 건지 검색 능력이 중요한 건지 분간이 안 가요. 이제부터는 정보력이에요, 사실. 코드를 응용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자바는요. 다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갖다 놓고 여기만 고치세요가 사실 수업에 다예요. 자, 그래서 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을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막 다리품을 팔고 다니니까 이걸 한 군데 모아놓자라는 마켓이 생겼어요. 모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을 여기다 등록을 하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 여기다 등록을 하고 자바 라이브러리를 찾는 사람들은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여기서 찾으세요 라고 하는 거죠. 훨씬 편하겠죠. 이런 식의 마켓이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다 있습니다. 자바에서 이런 마켓 역할을 하는 사이트를요. 사실 마켓은 제가 좀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레파지토리라고요. 저장소. 레포라고만 적을게요. 자바는 메이븐 레파지토리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파이썬은 PI라고 하는 저장소가 있고, 자바스크립트는 메이븐이라고 하는 저장소가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다 있어요. 근데 자바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으려면은 이거 열어놓고 명령어 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면 pip install 이런 식으로 내가 쓰고 싶은 라이브러리 이름을 입력을 해요.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겠다 라고 하면은 이 명령어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를 받아요. 되게 오래 걸리네. 네, 지금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 거죠. 이게 파이썬 스타일의 라이브러리 쓰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할 자바스크립트도 비슷해요. npm install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어를 내려요. 근데 자바는 이렇게 명령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메이븐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실 사이트예요. 요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이상한 게 생겼네요. 요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내가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검색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사용할 게 JDBC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JDBC라고 스프링부터 검색됐네요. 자바 커넥터. 네. MySQL 커넥터 J라고 하는 예를 쓸 거거든요. 옛날에는 요거였는데 2년 전에 버전이 올라가면서 자바 커넥터 J로 가세요라고 이렇게 새로 올렸어요. 그럼 이제 요게 우리가 이번에 사용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라는 거죠. 여기에 라이브러리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등록이 돼 있어요.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모든 기능이 여기 다 있을 겁니다.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버전별로 이렇게 쭉 있죠. 자, 일단 최신 버전으로 타고 들어가 볼게요. 이게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쓰기 시작하면은 이제 수업 자료를 정형화 픽스 시켜 놓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만들어 놓고 나면 한 두세 달 지나면 뭐가 새로운 버전 튀어나오고 그럼 이제 또 고쳐야 되거든요.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자르 파일 링크가 제공이 되긴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방법대로면 이 자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그 LIB 폴더에 그냥 끌어 넣어버리면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좀 귀찮은 거예요. 매번 그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그 자바 프로젝트에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만드는 자바 프로젝트를요, 다른 외부 프로그램과 연계를 시킵니다. 어떤 외부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시켜요. 이 프로젝트 안에 설정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그냥 텍스트 파일인데 형식이 좀 정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파일 안에 자르 파일에 정보를 기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설정 파일을 읽어서 자르의 다운로드와 자바 프로젝트의 참조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두 개예요. 메이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하고요, 그래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둘 다 하는 역할이 똑같아요. 근데 메이븐은 약간 옛날 거고요, 그래들은 약간 최신 거예요. 그거 말고는 사실 저는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이게 뭐 공식적으로는 그래들이 메이븐보다 처리 속도가 좀 더 빠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도 그래들을 쓰긴 쓸 겁니다. 근데 사람이 느끼기에 그렇게 체감이 나는 속도 차이는 아니고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메이븐이 설정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들은 좀 짧고요. 그거 말고는 사실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해요. 컴파일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라이브러리도 참조를 해야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실행 가능한 파일로 변환을 하겠죠. 자, 이 과정을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드가 실무로 가면은 빌드라는 용어랑 컴파일이라는 용어를 별로 구별하지를 않아요. 근데 빌드가 컴파일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컴파일은 단순히 소스 코드를 이진 파일로 바꾸는 것까지만 얘기하는 거고요. 빌드는 실제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것까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빌드가 조금 더 큰 개념인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 관련된 처리를 자동으로 해준다 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통칭 빌드 자동화 도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의 내용은요, 사실 자바 데이터베이스 연동보다도 이 그래들의 사용 방법을 익히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얘를 사용할 수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스프링 프로젝트 같은 것도 세팅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자바 프로젝트 생성하는 방법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환 안에 드린 파일은요, 그래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소개 자료예요. 제가 압축 파일 안에 마크다운 파일을 넣어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환 작성 원본이에요. 이렇게 작성한 걸 제가 PDF로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마크다운이라고 개발자가 글 쓸 때 쓰는 표기법입니다. PDF로 바꿔서 드렸어야 되는데 PDF로 변환이 안 된 걸 드렸어서 PDF 파일을 다시 한번 올려드렸어요. 자, 그래들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드 자동화 도구, 자바나 코틀린 프로젝트에서 주로 사용이 돼요. 이제 코틀린이라고 하는 거는 자바 언어의 후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바랑 굉장히 비슷한데, 약간 신세대 자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바가 멍청하게 그 구글하고 소송해서 그 돈 몇 푼 때문에 구글하고 소송해서 이기는 바람에 구글이 자바를 포기해버렸고 코틀린이 좀 뜨긴 했어요.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그래서 자바를 요즘 잘 안 써요. 자, 뭐 스프링은 뭐 여전히 자바가 건재하니까 이제 자바 얘기를 하고요. 자, 뭐 메이븐보다 더 유연하고 빠른 성능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익숙한 그 체감할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전 준비 JDK에 깔려 있어야 돼요. 이제는 다 해보신 거니까 제가 이렇게 텍스트만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JDK 이미 설치 다 돼 있잖아요, 우리. 뭐 오라클 JDK를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 오픈 JDK 받아도 되는데 우리 오픈 JDK 받았죠. 왜냐면 오라클 JDK는 좀 유료화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좀 위험해요. 그리고 자바 홈이랑 패스라는 환경모스 설정했죠. 자, 요거랑 똑같이 그래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써야 됩니다. 그래들이라는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적당한 데다가 압축 풀고요. 그래들 홈과 패스라고 하는 환경모스를 또 잡아줘야 돼요. 자, 브라우저 여신 다음에 여기는 같이 해주세요. 자, 그래들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래들 사이트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인스톨레이션이 아니고 릴리즈로 들어가셔야 돼요. 인스톨레이션은 매뉴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쭉 내려보다 보면 버전별로 다운로드 링크가 이렇게 있거든요. 보통 다운로드라고 하면은 뭔가 버튼 같은 거 삐까뻔쩍하게 놓고서 이거 클릭하세요라고 되게 클릭하고 싶게 만들어 놓는 그런 거 생각하실 텐데 이제부터는 그런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어봐야 어디엔가 이렇게 숨어있는 다운로드 링크들 거의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그 개발 도구들이요. 여기서 바이너리 온리랑 컴플릿, 바이너리 온리는 컴파일된 결과물만 있는 거고 컴플리트는 좀 더 디테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실행 파일만 받을게요. 바이너리 온리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다운로드 돼요. 자, 다운로드 되는 동안 주의사항이요. 이제부터는 진짜 한글 폴더 안 돼요. 이제부터는 진짜 한글 폴더 쓰시면 안 돼요, 이제 진짜. 경로 인식을 못 해요. 자, 다운받으신 파일 JDK 설치할 때랑 똑같아요. 적당한 데다가 압축 풀으세요. JDK도 C 드라이브에 넣었으니까 저는 이것도 C 드라이브에 넣을게요. 근데 C 드라이브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여기 이미 있네요. 그래들이라고 이미 그 평일반에서 이미 깔아놓은 게 있어서 이걸 사용을 하려고 해요. 다운받은 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거 압축 푼 거예요. 근데 이 컴퓨터 C 드라이브에 가봤더니 지금 그래들이라고 폴더가 있고 이미 있어요. 없으신 분들은 지금 다운받은 거 압축 푸셔갖고 C 드라이브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뭐 지금 이제 압축 파일을 직접 이렇게 해제해서 파일을 배치하신 경우엔 당연히 설치가 안 돼 있으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혹시 학원 컴퓨터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저처럼 있으면 우리 자바 할 때랑 절차가 똑같아요. 대부분 개발용 프로그램 설치 방법이 비슷비슷해요. 자바 할 때도 처음에 컴퓨터에 자바가 깔려 있는지 안 깔려 있는지 이제 확인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자바 C 빼기 2개 버전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만약에 그래들이 설치가 돼 있다면은 미리 화면 준비해 놨는데요. 그래들 한 칸 띄고 빼기 V라고 했을 때 이렇게 버전이 표시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 명령어가 에러가 나면은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강사님 저는 C 드라이브에 있는데도 이 명령어 반응이 없는데요. 그럼 환경 변수가 안 잡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 그래들 마이너스 V라는 요 버전 값을 입력하셨을 때 반응이 나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는 거를 하실 필요가 없는 컴퓨터이신 거예요. 만약에 학원 컴퓨터 쓰시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면 자리 뽑기 운이 좋으신 거고요. 그게 아니시면은 이제 C 드라이브에 그래들이라는 폴더가 있고 이 안에 압축 해제를 한 내용물이 들어있다라는 전제하에 지금부터 환경 변수 잡는 거를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안 하면은 앞으로 어떤 진도도 같이 못 나갑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그래들 홈이라는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하래요. 자, 환경 변수 설정하는 거. 윈도우 폴더에서 내 PC 마우스 우클릭하고요. 맨 밑에 속성 열었었죠. 그래서 오른쪽 설정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 누르시면 되고요. 윈도우 10인데 이 메뉴가 안 보이시면은 창 크기 오른쪽으로 키우세요. 윈도우 11은 한 요쯤 가운데쯤에 있어요. 누르면 요 창 나오죠? 요 창 설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만약에 절차가 기억이 잘 안 나시면은 자바 교환 다시 보시면 돼요. 그때랑 똑같은 작업이에요. 여기서 밑에 환경 변수 누르시고요. 자, 처음에 새로 만들기. 자, 새로 만들기 버튼 누르시고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오잖아요. 이게 변수 이름에다 입력하실 게 자바 할 때는 자바 언더바 홈이었고요. MySQL 할 때는 MySQL 언더바 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설치된 위치를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윈도우에다가. 그래들 홈이라는 값을 여기다 이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 값에는 압축품 폴더 경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수 이름에는 그래들 언더바 홈이라고 기입을 하시고 변수 값에는 C 드라이브 밑에 저는 지금 그래들이라는 폴더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폴더 위치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폴더 경로 직접 치지 마시고 복사도 저렇게 하세요. 이거 오타 나면은 어디 잘못됐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게 2번 과정, 이게 3번 과정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과정입니다. 패스라고 되어 있는 걸 찾아서 편집을 누르세요. 그럼 여기에다가 새로 만들기 눌러서 줄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아까 입력했었던 그레드 언더바 홈 퍼센트 역슬래시 빈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죠. 패스를 찾아서 편집을 누르세요. 이제 이런 창이 나오는데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입력 값은 퍼센트 아까 입력한 거 그레드 언더바 홈 퍼센트 역슬래시 하나 입력하시고 빈.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모든 화면들을 확인창 눌러서 닫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이미 낮 수업하시는 강사님이 해놓으신 게 있네요. C 드라이브 밑에 그래드 밑에 빈이라고 직접 넣어놓는. 자, 대체로 이제 개발용 프로그램을 깔면은 거의 다 이런 절차가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이 다 되시면 명령 프롬프트 껐다 키시고 기존에 열어놓은 거 쓰시면 환경부수 인식 못해요. 명령 프롬프트 껐다 키시고 그래드를 한 칸 띄고 마이너스 V 해서 설치되어 있는 그래드 버전이 잘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메이븐을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내려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그래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추가적으로 이제 익스텐션을 까셔야 돼요. 익스텐션 팩4 자바는 우리가 이미 자바 프로그램 할 때 깔아놨거든요. 오늘 추가적으로 까실 건요. 그래드4 자바라고 하는 익스텐션이에요. 이게 통합팩에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제가 살짝 가물가물하네요. 여기 그레이드4 자바라고 하는 익스텐션을 깔아야 되거든요. 얘가 근데 익스텐션 팩4 자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일단 적어왔어요.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검색해 보셔서 설치가 돼 있으면은 준비 다 됐구나 하시면 되고요. 설치가 안 돼 있으시면 요것만 깔아주시면 됩니다. 자, 1교시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